9월 FOMC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GDP 성장률 전망이에요. 파월 연준장도 나와서 경기 침체 아니다, 연착륙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는 경기 쪽에 신뢰도를 심어준다면 시장은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가 정말 정신이 없었는데 월요일 8월 5일에는 폭락했고 6일, 7일에는 많은 분들이 또 폭락이 시작이 아닌가 싶었는데 다행히 어쨌든 반등은 했고, 그리고 오늘은 8월 8일은 거의 약간 보합? 근처였죠. 그래서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참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주제도 단 이틀 만에 금융시장을 장악한 경기 침체 공포 폭락의 진짜 이유는 현 지수 대 위기인가 기회인가인데, 일단 단기간에 시장 충격이 역대급으로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이었던 걸로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벌어진 이유 뭘까요?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쳤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7월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나스닥이 급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다, AI 성장성 우려다, 거기에 이제 경기 침체 불안까지 가세하면서 시장이 급전직하했는데, 이 와중에 좀 같이 맞물려 있던 게 엔캐리 트레이드였던 것 같아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국발 악재들이 중첩되고 복합되고 계속 움직이면서 경기 침체 이슈는 더 증폭됐던 거죠. 왜냐면은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니까 금리나 많이 할 거다, 달러 약세, 그러면 엔화가 강세가 더 심해지고, 그럼 매물이 더 출회되고, 매물이 출회되니까 시장은 더 빠지고, 이 빠진 흐름들을 보면서 시장이 공포심리를 갖고 더 위축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수급 유동성 변수와 맞물리면서 증폭되었다, 확대 재생산되었다 정도로 보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8월 3일이었나요? 월요일이? 그날 장중에 11% 빠진 거, 그리고 장 마감을 마이너스 8%한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만큼 빠질 일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맞물렸다고 보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 폭락한 나라를 보면 일본, 한국, 대만입니다. 글로벌 자금들이 편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폭락세를 기록했다는 점들은 그런 유동성 이슈와 맞물려 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보다 엔캐리 트레이더 중심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뭐고, 그럼 일본이 엔캐리 트레이더 발생했다는 건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 하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게, 왜 하필 일본은 괜히 금리 인상해가지고 전 세계를 이렇게 만드냐, 뭐 기사 달리더라고요.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왜 중심에 서 있는 것 같느냐 하는데, 시작점은 7월 11일이에요. 이때 CPI도 잘 나왔고, 달러도 꺾였고, 채권물도 꺾였죠. 근데 나스닥이 1.9% 폭락했습니다. 이때 많이 얘기 나왔던 게 엔달러 환율이 1.76% 폭락했다. 이거는 정부 개입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는 건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때부터 촉발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가 11일에는 트럼프 트레이드랑 맞물렸고요. 17일, 24일에는 빅테크 성장 논란, 8월 3일, 8월 5일에는 침체 공포. 이게 맞물리면서 시장이 폭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증시랑 엔달러 환율이 상관관계를 그려보면 0.93이에요. 똑같이 같다는 거예요. 엔달러 환율 폭락하면 나스닥 폭락, 엔달러에 반등하면 나스닥 반등. 여기서 가장 문제는 뭐였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규모를. 얼마가 남아있고 얼마가 청산됐고를 정확히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공포도 되게 큰 거죠.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은 선물, N 선물 거래량인데 11일, 17일, 24일, 31일, 8월 1일, 8월 5일. 급락할 때마다 이 거래량이 급증을 했고, 요 청산 물량을 봐도 11일, 17일, 24일, 31일, 8월 1일, 8월 5일.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청산 물량이 쏟아졌다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가운데 중심에 자리하고, 이 안에서 트럼프 트레이드다 그러면은 증폭되고, 그리고 AI 성장성 의심이다 하면 증폭되고, 가장 큰 타격을 줬던 게 경기 침체 우려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증폭되고 가중되면서 시장이 폭락을 했는데, 그러면은 왜 굳이 지난 주말이었을까? 그거는 때마침 고용지표가 안 좋았던 거예요. 때마침 고용지표 안 좋으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레벨업 시켜버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BOJ 금리 인상 결정이 그렇게 충격 변수는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상황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정도면 다행이다. 왜냐면 0.15bp, 15bp밖에 안 했거든요. 다행이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우에이다 총재가 0.5%를 금리 인상의 한계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5bp 올랐으면 0.25거든요. 두 번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니까 시장에서는 올해 안에 잘하면 한 번 더 올릴까? 라고 생각했던 게, 뭐야?
2번도 할 수 있는 거야? 0.5 이상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심리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여기에 미국 고용 쇼크가 들어오면서 배가 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번 폭락의 핵심, 완전히 핵심 변수는 2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미국 경기 침체 공포와 엔캐리 트레이드인데 왜 그렇게 보냐면 자, 급락할 때도 그런 이슈였는데 화요일 날 반등할 때 왜 반등했냐? ISM 서비스업 지수가 잘 나와서 반등했고요. 수요일 날 반등할 때 왜 반등했냐? 지금 우에다 총재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수요일 날에는 BOJ 부총재라는 사람이 이렇게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우리 금리 인상 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또 엔달러니 금방 반등하고 미국 한국 증시도 지지부진하는 게 막 갑자기 치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2가지 변수가 핵심 변수라는 것은 최근 급락 급반등 과정에서 확인된 변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OJ가 진짜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길래 그 단기간에 우리 안 할 수도 있다 이러는 게 사실은 뭐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행이 뭐 지난주 뭐 하고 이번 주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굉장히 권위 있는 기간인데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BOJ가 금리 인상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치적 압박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들이 모두 뛰어나와서 통화정책 정상화해야 된다, 금리 인상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한마디씩 하고 그러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리 인상 컨센이 막 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예상이 됐었는데 가장 큰 임팩트를 줬던 건 우에다 총재의 발언, 그리고 여기에 진정 요인이 됐던 거는 BOJ 부총재의 발언 하나하나에 시장이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취약한 흐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엔캐리 트레이드 앞으로 얼마나 영향력을 더 보여줄까요? 아니면 뭐 다 끝난 건가요? 아무도 모릅니다. 규모가 얼마인지, 얼마가 남았는지, 뭐 블룸버그나 그런 데 가서 보시면은 뭐 50% 남았다, 뭐 60, 70% 남았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데이터가 없으니까. 근데 저희가 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그림은 요 그림인 것 같아요. 요게 뭐냐면 엔화에 대해서 투기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해지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포지션 규모인데 보시면은 5만 계약 순매수였던 게 이때가 저점이었죠. 쫙 올라가는 과정에서 18만 4천 계약까지 매도를 때려놨었어요. 근데 이게 지난 주말 기준으로 7만 3천 계약으로 줄었거든요. 5만 계약에서 18만 4천 계약, 7만 3천 계약이라 하면 절반 정도는 지난주에 지났다고 볼 수 있겠고 이번 주 데이터를 확인하고 보면은 절반 이상은 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절반 정도가 지났으면 그리고 BOJ 부총재의 발언이 들어옴에 따라서 엔달러 환율은 151, 152 이 정도까지 반등했다가 좀 다시 밀리는 그림이 나올 텐데 일단은 반등 국면에 들어간 건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반등 국면이 전개된 뒤 흘러내리는 과정이 또 한 번 나타난다 하더라도 시장의 임팩트는 이번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드리면 98년에도 비슷했습니다. 보시면은 요 파란색이 엔달러 환율이거든요. 1차 하락, 2차 하락. 2차 하락이 훨씬 더 컸어요. 근데 증시 흐름은 1차 하락, 2차 하락. 큰 차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 수급 이슈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급의 영향력 자체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2차 하락이 있은 뒤에 등락에 따라서 나스닥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 12월 이후에는 엔달러 환율이 내려가도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소화가 될 거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자료를 써서 업데이트 드리고 뭐 텔레그램에 올려드리긴 하겠지만 그때 규모를 보면 아마 60, 70% 지났다라고 생각한다면 2차 충격이 온다 하더라도 이번 같은 흐름이라기보다는 코스피 기준으로는 전저점보다 위에서 2380 위에서 잡아주지 않을까? 일시적인 언더슈팅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처럼 빠르게 회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2차 충격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자. 한번 겪었으면 2차 충격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회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나가 경기 침체였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 경기로 넘어가서 그럼 경기 침체 가능성은 사실 뭐 작년부터 계속 들렸는데 이번이라고 뭐가 그렇게 달라진가 싶었는데 증시는 크게 작용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안 좋은 건 맞아요. 안 좋은 거에도 불구하고 좋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안 좋은 게 맞아요. 고용지표도 꺾였고요. 실업수당 청구가서 튀었고 실업률도 반등을 하고 취업자 수도 좀 꺾였죠. 안 좋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침체를 얘기할 정도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이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튀어오른 것은 텍사스에서 허리케인이 발생해서 지금 실업자들이 많아진 거고 지금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는 지금 노동 참여율이 올라오면서 올라온 거 영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비농가 취업자 수는 그 전에 워낙 높았던 수준이지 지금 10만 명이면 그렇게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증폭됐냐? 전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샴스룰이라 그래서 계산을 해서 0.5 이상 실업률이 0.5 이상 샴스룰이 0.5 이상 가면
반드시 경기 침체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티 오르면 침체, 티 오르면 침체, 뭐 그런 것 같아요. 여태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현상이에요, 현상. 인과관계나 원인관계를 해석하기 되게 어려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걸 만든 샴이라는 사람도 예측도군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 이번은 침체가 아닐 수 있다. 라는 인터뷰도 했어요. 근데 절대반지처럼 여기저기서 몇 퍼센트 확률로 침체 간다, 뭐 침체가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저는 불안 심리를 증폭시켰던 변수 중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미국이 공식적인 경기 침체 판단을 하는 NBER에 대해서 보면은 2분기까지 판단 지표를 보면은 소득 늘었고요. 전분기 대비. 취업자 수 늘었고요. 소비 지출 늘었고요. 소매 판매 늘었고요. 가계조사 고용은 좀 줄었고 생산, GDP 다 늘었어요. 지금 고용지표라는 게 조금 불안정해졌을 뿐이지 침체로 간다라고 말할 증거는 고용지표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들어가면 침체야 라고 하는데 이렇게 들어갔을 때도 침체 아닌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ISM 제조업지수 그리고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실업률 데이터도 서베이 지표입니다. 하드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하드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하드 데이터. 이게 소매 판매 산업 생산이에요. 보시면은 금액으로 나타내는 건데 다음 주에 발표될 겁니다. 15일 날 발표되는 예정인데 소매 판매 전월보다 더 좋아요. 그리고 전월 대비 성장을 합니다. 생산도 성장을 해요. 전년 대비로 보면은 둔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산업 생산은 마이너스를 1년 가까이 유지하다가 이제 막 플러스 된 거거든요. 터널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걸 보시고 침체를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셨던 샴스 룰을 보면 튀면은 침체야, 튀면은 침체야. 와, 큰일 났다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경기선행지수는 상승입니다. 이런 상승에서 침체로 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거꾸로의 데이터죠. 그러니까 여러 데이터가 있는데 실업률 하나 가지고 침체야 라고 단정 짓기는 너무 과도하다. 그렇다면 시장이 이렇게까지 공포 심리에 질린 이유는 뭔가요? 비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를 멀리서 보면 야 저기 60도 각도래 뭐 70도 각도래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타고 올라가면 각도가 보이나요? 안 보여요. 낭떠러지 같아요. 급전직하는 것 같고. 지금 경제 주체분들이 여기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은 1인칭 시점에 위치해 있지 않나. 경기가 둔화되는 건 맞긴 한데 꺾이는 그림들이 보여지니까 시장에서는 되게 공포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기는 둔화되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급격한 침체로 갈 가능성은 여전히 굉장히 낮고 그리고 둔화된다 하더라도 연착륙 가능성이 여전히 높지 경착륙 가능성도 높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우리 부장님?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판을 할 수도 있고 제가 후행적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지표 중에 고용 관련된 지표들은 나빠지는 게 맞으니까. 그리고 괜찮아요. GDP 성장률 전망치 보세요. 여기 보세요. 라고 하면서 보여드려도 이것도 공격 포인트가 있어요. 왜냐면은 후행적이다라는 거죠. 이미 침체로 가는 그림들이 나오는데 이건 후행적일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그럼 여기를 보세요. 아틀란타 연은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쳐보시면 GDP Now라는 게 보여요. 이게 뭐냐면 해당 분기 GDP 성장률을 계속적으로 팔로우하고 추정치를 내놓습니다. 경제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근데 그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에도 3분기, 이번 분기 GDP 성장률 전망은 2.3이고요. 최근 발표된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ISM 서비스업 지수까지 반영해서 보면 2.9로 올라갔어요.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로 간다, 아니면 0에 수렴한다 라고 하면은 좀 불안정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명확해질 텐데 저는 이 GDP Now를 보시면서 이게 와장창 깨지지 않으면 침체는 너무 과도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경기선행지수, 실적 전망 흐름 다 상향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뭐 고용지표도 이제 막 실업률도 반등하는 거고 뭐 그래서 와장창 오른 건 아니죠. 근데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면서 엄청나게 떨어져 있죠. 그러면은 진짜로 경기 침체가 한두 달 내 현실화된다 라고 하면 주식은 더 빠지겠죠. 근데 지금과 같은 충격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충격이 너무 컸으니까. 두 번째, 경기 둔화가 좀 빨라진다라고 해도 침체만 아니라면 반등을 하겠죠. 왜냐면은 어느 정도 선반영을 했으니까. 만약에 침체까지는 아니고 경기 괜찮은데라고 하면 급반등이 나오겠죠. 화요일날 ISM 서비스업 지수 봤던 데처럼. 그래서 지금은 침체가 한두 달 내에 급전직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요 2번, 3번과 같이 반등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 침체랑 엔캐리 트레이드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한 게 빅테크 AI, 거품, 성장에 대한 우려도 조정 이유라고 하나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돈을 때려받고 있는 빅테크는 수두룩한데 엔비디아 빼고는 돈을 부는 빅테크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죠.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세미나 다니면서 가장 많이 질문받는 내용이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펀드 매니저들하고 설명회를 아침부터 3개를 하고 왔는데 모두 똑같은 질문 나왔어요. 빅테크 이제 성장성 꺾인 거냐, 끝난 거냐, 그러면 이제 주도주가 교체되는 거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승 추세가 유지되면서 주도주가 교체되는 적은 없습니다. 주도주가 교체되려면 어마어마한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새롭게 추세를 시작할 때 새로운 주도주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시장은 올라갈 텐데 주도주가 바뀌면서 올라간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은 이번 사이클에서 문제는 뭐냐? 기대가 너무 컸던 거 아닐까? 자, 요런 그림이죠. 아, 성장이 이 정도 각도야 라고 했던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퉁퉁 올라가요. 그러다가 성장 각도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면 주가가 퉁퉁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잠깐만,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기울기가 좀 낮아질 수 있겠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던 게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부러지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게 지연된다, 각도가 낮춰진다, 그리고 실적 전환하는 시점이 늦어진다라고 한다면 방향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각도의 문제라고 본다면 충분히 조정받은 뒤에는 다시 위쪽으로 이 방향성대로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봤을 때 나스닥 매출액을 보면은 24년, 25년 두 자릿수대 증가를 이어갈 것이고, 물론 이 기울기, 모멘텀이 좀 둔화된다 하더라도 방향성이 꺾인 건 아닙니다.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올라가는 게 방향이 이제 줄어드는 쪽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엔비디아나 이런 빅테크 종목들이 조정받았던 거는 과열,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 이 두 가지가 정점에 달했다가 좀 꺾이는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은 엔비디아는 45배까지 갔습니다. 45배. 쭉 떨어져서 30배입니다. 2021년 이후 저점권이거든요. 지금은 충분히 조정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100 전후에서는 사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기울기의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모멘텀이 중요해져요. 모멘텀. 엔비디아는 상승 흐름은 계속되는데 전년 대비 증가율,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 이제 정점을 지났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상승할 텐데 이때처럼 쫙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좀 완만하게 갈 것 같아요. 실적이 올라가는 것만큼 올라갈 텐데, 자, 그럼 이제부터 뭘 봐야 되냐? AI 반도체, AI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전년 대비 이익 성장이라든지 전분기 대비 이익 성장이 아직 살아있는 애들, 엔비디아 말고 AI 반도체 후발주잖아. 최근 조금 많이 밀렸지만 이익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 강한, 이제 막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한 종목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투자하는 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즉 AI 반도체, AI 모멘텀은 살아있고 방향성은 살아있고, 이 안에서 중요한 거는 모멘텀이 더 강한 애들이 좀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준의 9월에 금리 인하,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이제는 할 거라고 생각하시던데 이제 25bp냐 50bp냐 요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진짜 이게 너무 빨라서 저도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요. 5월 달만 하더라도 저희가 금리 인하 2번입니다. 그러니까 6월 FMC에서 점도표를 한 번으로 내놨잖아요. 저희는 계속적으로 9월, 12월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6월 FMC 지난 이후에도 이후에 사람들이 할 수 있겠어? 금리 인하 할 수 있겠어? 물가 이렇게 높은데?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그랬는데 지금은 9월에 50bp, 11월에 50bp, 12월에 25bp, 125bp를 한다라는 정신없죠. 50bp 할지 말지는 모르겠는데 금리 인하 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물가도 많이 낮아져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연준이 7월 FMC에서 성명서에서 공식적으로 이중 책무 양방향성을 넣었어 문구에. 이게 뭐냐면 미국 중앙은행은 책무가 2개예요. 물가 안정, 완전 고용이에요. 근데 그동안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완전 고용을 삭제해버렸어요. 일단 우리는 물가 잡겠다. 그랬다가 7월 FMC에서 완전 고용을 다시 집어넣은 거고, 그러면 경기도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경기가 조금만 삐끗해도 시장은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 그림인 것 같아요. 노동시장은 과열에서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으며 이상이 감지될 경우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좀 불안정해지면 좀 급격한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 있는데, 좋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이중 책무 플러스 요거, 야, 이거 잘하면은 연준 압박해서 금리 인하 50bp, 100bp 할 수 있겠는데? 채권시장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고용지표 악화와
그러니까 7월 FMC 이후 이런 발언들이 초반에는 긍정적으로 해석됐지만 이거를 거꾸로 이용하려는 해석하려는 흐름들이 나오는 과정에 고용지표 악화가 맞물리고 샴스 룰이 나오고 이러면서 됐다. 100bp 가자. 그러니까 채권금리는 4%대 초반이었던 게 3.6까지 떨어졌어요. 수익이 매우 많이 났겠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금리나 50bp 할 거냐? 그건 잘 모르겠고 인하는 할 텐데 9월 FMC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GDP 성장률 전망이에요. 경기 침체 아니다 라는 거 명확히 보여줘야 될 거고 파월 연준의장도 나와서 경기 침체 아니다. 연착륙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는 경기 쪽에 신뢰도를 심어준다면 시장은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증시 혹시나 또 한 번 더 폭락이나 더 빠질 수도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이번 폭락으로 인해서 Fear and Greed 인덱스는 익스트림 피어 극단적인 공포심리까지 갔어요. 심리가 최바닥입니다. 지금 거의. 두 번째, 제가 올 때마다 보여드린 그림이긴 한데 단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가 1에 도달했습니다. 1. 이거 1 이상 못 가거든요. 1에 도달한 적이 언제냐? 20년 3월이에요. 코로나 때 빼고 처음으로 1 도달했어요. 그리고 중기지표도 0.8에 근접했습니다. 중기, 단기, 리스크 오프 시그널이 모두 다 최정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멀지 않은 시점에 중기, 단기, 리스크 온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빅스도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38%까지 튀었어요. 튀었다가 좀 내려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걸 종합해보면 투자 심리는 최바닥, 그리고 리스크 오프 시그널은 최정점, 변동성도 정점 통과. 그러면 시간을 두고 바라보면 투자 심리 회복, 리스크 온 시그널 발생, 변동성 완화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그림들은 이런 그림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가 0.9 이상일 때 이후 흐름들인데 0.9 도달한 이후 반등, 등락 보이다가 레벨이 올라가는 그림들 전반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등락이 있더라도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저는 미국 증시는 다 강한 반등이 나오는 그림들이 나올 거고 일단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 심리가 커진 상황이라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반등, 길게 보면은 박스권 등락 정도로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면 미국 증시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또 코스피가 맥을 더 못 쳤는데 현재 위치는 어느 정도쯤 와 있는 거죠, 그러면? 맥을 못 친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코스피가 수급이 너무 취약해져 있어요. 현선물 매도가 나오면 그냥 맥을 못 치고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 결과 어떤 그림이냐 보시면은 선행 PR, 선행 PBR, 확정 실적 기준 PBR,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여드리면요. 자, 이번에 장중 저점 기록했던 게 7.86배예요. 7.86배가 보다 낮은 때가 금융위기. 그리고 이때 신용등급 강등. 이때는 뭐였냐면은 미국 경제가 분기 단위로 일시적으로 침체갔고 반도체 사이클이 망가질 때예요. 그리고 코로나19. 이때 말고는 없습니다. 굉장히 극심한 위기나 아니면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들이 현실화됐을 때예요. PBR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0.78배입니다. 보시면은 22년 하반기 진짜 이때는 미국 GDP 성장률이 거의 0에 가까웠거든요. 이때 그리고 코로나 때 그리고 이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반도체 사이클이 망가질 때 미국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로 갔을 때 그리고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또는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수준까지 밸류에이션 레벨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들이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저희가 더 밀린다 하더라도 2300선 초중반 때는 깨지 않을 거다. 그리고 2380, 2380 여기 지지받고 올라간 것도 좀 나름 의미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이번에 5% 이상 급락했을 때 그 이후에 코스피 수익률을 보시면은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빼고는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서킷 브레이크 발동 이후 급락하면서 서킷 브레이크 발동 이후 주식 수익률 보면 121일 기준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빼고 다 올랐습니다. 또 하나 월요일날 폭락하고 화요일날 급반등 있잖아요. 급반등하면서 사이드카가 발동했어요. 하루 사이로 이렇게 시그널이 발송했던 때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코로나 때. 증시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경기에 대한 공포 심리는 충분히 선반영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진짜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다면 시장에서는 좀 시장을 좀 위쪽으로 바라볼 레벨까지 충분히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거의 백데이터를 바탕으로 네.
검증한 거네요. 자, 앞으로 그럼 코스피 반등은 가능할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월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그린 건데 지금 2600선 근처까지 가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지력 테스트 할 때 2530, 2490을 깨는지 안 깨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좀 중요한 맥점인데 이걸 깨면 또 한번 훅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2530, 2490 깨는지 안 깨는지 보고 이게 안 깨지면 다음 주에는 2600선대로 갈 수 있어요. 그랬다가 뭐 여러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등락은 있겠지만 저는 지금 시점에서 레벨이 더 떨어진다라기보다는 반등 시도를 이어가는 가운데 다음 주 중에는 2600선 그리고 8월 말 9월 초쯤에는 2700선 돌파 시도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열어놓을 수 있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원래 부장님이 연내 3천 얘기하셨었죠. 지금 3천 하면 굉장히 멀어 보입니다. 가능성 낮아진 게 아닌가.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은 저는 출발점을 2650으로 봤었기 때문에 3000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지금 출발점이 뭐 원더슈팅을 빼고 본다 하더라도 2500선, 2400선으로 내려온 거죠. 100에서 150포인트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희는 뭐 수정 전망을 제시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 전망, 요 기존 전망이 끝난 거냐, 없어진 거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는 여전히 연착륙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이 시나리오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고 경착륙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것처럼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 정도의 시나리오를 열어놓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2300에서 2900 밀려도 2300 깨지 않는다라는 정도지 2300 갑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2400선대에서 무조건 사야 된다. 2500이 깨지면 만약에 깨지면 무조건 사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있고 업사이드 포텐셜이 훨씬 크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언제 3000 가냐? 잠시 딜레이 됐을 뿐이지. 그리고 레벨이 먼저 떨어져 있어서 출발점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뒤로 후퇴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저는 내년 중에는 3000을 갈 수 있는 그림들은 충분히 있다. 특히 9월 FMC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한 이후에는 미국 경기가 침체가 아니라는 시그널을 명확히 보여주거나 미국 이외의 지역, 중국, 유럽들이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지면 저는 다시 여기로 이동했던 시나리오가 다시 연착륙 시나리오로 이동을 하면서 당장 올해 말은 아니어도 내년 1분기, 내년 상반기 중에는 3000 이상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림들이 재개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